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문주 교수님께서 로보캅, 이 영화 받은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주체성 확립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김문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올 때 약간 자료를 놓고 와서 지금 원고가 없으실 텐데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문학을 전공을 했고, 좀 융합 연구를 하고자 함에 있고, 그래서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시도일 뿐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보캅 새로운 형태의 인간 주체성 확립의 시대. 2015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71%는 휴대폰을 잠자리에 두고 잠을 자며 3%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을 청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66%의 사람들은 휴대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스몬비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주변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걷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우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길을 걷습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뜻하는 노모포비아는 2018년에 캠브리지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을 넘어선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계적 존재에 대한 등장이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을 이기는 컴퓨터의 등장을 알렸고, 딥블루는 세계 체스 챔피언과 대결하여 1승 2무 3패라는 전적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등장한 딥퍼블루는 인간을 상대로 체스 대결을 하여 2승 3무 1패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퀴즈쇼에 등장한 왓슨은 인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타임지에는 2021년 2월 10일자 타임지에는 겉표지에 2045년이 되면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될 거라는 문구를 진한 글씨로 크게 실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한 이야기로서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즈와일은 이 시기에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싱귤러리티, 특이점은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교수였으며 SF 작가이기도 한 베너 빈지가 1993년에 발표한 컨퍼런스 페이퍼인 다가오는 기술적 특이점, 포스트휴먼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글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빈지가 말한 1993년 기준으로 30년이면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일은 경험치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는 현재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인간 지능이 등장하면 현재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까운 미래에 기계지능이 등장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기계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며 스스로 복제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로 인해 인간 몸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인간인지에 관한 철학적 질문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 및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과 기계적 타자의 관계성을 유례없이 친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간의 신경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과 기술의 융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신체는 생명 기술로 매개되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범주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차이 또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술이 융합한 비인간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진보하는 과학기술은 이러한 존재를 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포스트휴먼이라는 낯선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 속의 포스트휴먼은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이 혼종된 새로운 존재의 주체성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화 로보캅은 사이보그 형태의 인간 주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를 촉구하게 만듭니다. 인간 정신이 사이보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기적, 비유기적 인간 정신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인가? 기술 자본주의의 맹공격에서 현재 인간 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아주 다층적인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나 해로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사이보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과 기계의 전형적인 범주를 붕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장치와 생물학적 유기체의 융합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보그의 발전은 일련의 위반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기초적 경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체성은 인간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사회 형식, 기관 등을 다수의 메커니즘이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인간의 주체성이라 이제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사이보그가 된 형사 알렉스 머피의 몸은 컴퓨터 화면에 메뉴에 나타나는 텍스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의 부분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보캅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에 대한 대립된 두 인물의 상반된 의견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로보캅을 만든 옴니코프사의 CEO인 레이먼드 셀러스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미국 내에서 경찰 병력으로 상용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러스는 로봇은 분노를 하지 않고 편견이 없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적합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명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 휴버트 트래피스인데요. 기계는 인간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존재가 생사가 달린 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트래피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미국 내 로봇 경찰 병력 상용화를 용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봇 치안을 막는 드레피스 법을 발의하여 법제화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옴니코프사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제작하였다는 ED209라는 로봇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그 로봇을 테헤란에 배치하였는데 그곳에서 로봇 배치 상황에 겁먹은 어린아이를 ED209가 사살한 것을 작품의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7년작 로보캅에서도 이러한 약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간부급 회의에서 ED209를 선보이는데 인간이 무기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ED209가 인간을 향해 총알을 난사해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이러한 존재가 정말로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의 주인공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형사 알렉스 머피가 악당의 음모로 인해 신체의 80%가 손상되는 치명적 사고를 겪습니다. 여기에서 드레피스법을 폐기시키겠다는 셀러스의 악랄한 계획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계 속에 인간을 넣는 영웅과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객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보캅이 된 머피의 존재 유무, 그 자신의 가치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레피스 의원이 작품의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에게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이보그 형태의 주체성은 완벽한 대안이 아닐지라도 새로운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을 만든 데넷 노튼 박사의 말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보캅이라는 존재로 깨어난 머피가 노튼 박사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슈트가 무엇이냐고 묻고 박사는 그것은 슈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보캅이 된 자신의 몸을 보여달라는 머피의 요구에 박사는 자연적 몸이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존재하는 것이에요 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이제 머피의 존재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감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한 인간 주체성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행히도 머피가 옴니코프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이보그가 된 머피는 옴니코프사의 상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머피는 이제 몸도 마음도 회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뇌에 박힌 마이크로칩에 선명하게 보이는 회사의 로고와 회사 소유의 기계 관점으로 작동하게 되는 로보캅의 시선은 그의 몸과 마음이 모두 상품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머피의 주체성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시선입니다. 하지만 머피는 여전히 공포, 본능, 편견, 연민 등의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셀러스가 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열광하는 전투적인 존재입니다. 머피의 인간 주체성은 기계와의 융합 혹은 기계의 조종으로 발현이 됩니다. 미국 시민이 열광하는 전투적 존재를 만들어내길 원하는 셀러스의 욕망에 따라서 노튼 박사는 머피를 자아인식은 못하고 정보 처리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수정을 합니다. 또한 머피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직전에 노튼 박사가 머피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거의 없애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머피의 주체성이 기계에 의해 조종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옴니코프사의 기술로 인해 상품화되어버린 인간 존재에 대한 다른 예도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옴니코프 재단의 재활센터 장면에서 양손 모두 인공손을 가진 사람이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때 노튼 박사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손, 발 등의 것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분히 기타 연주를 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노튼 박사의 연구진 중 한 명인 킴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혼란스러워한다고 컴퓨터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노튼 박사는 그 환자에게 감정이 격해지면 뇌의 화학 물질을 변화시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다름 아닌 인간은 이제 수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감정이 그 시스템을 망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가 기타 연주를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 스크린과 그 스크린 오른쪽 하단 코너에 박혀있는 회사의 어떤 로고가 있는 그림은 인간의 감정이 상품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3개월 후 사이보그라는 존재 양식으로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머피는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가든 파티를 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플라이 투 더 문에 맞춰 아내와 함께 춤을 춥니다. 아내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의 카메라는 머피의 아내 클라라의 머리 뒤쪽을 지나 바로 연구실에 있는 노튼 박사에게로 옮겨갑니다. 연구실에서는 머피가 감정 자극 패키지 37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연구실의 스크린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플라이 투 더 문을 부르는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피의 기억이 실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업로드된 패키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도 조작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소유한 기계의 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 경찰본부 앞에는 달라진 매표 형사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진들이 몰려듭니다. 대중 앞에 머피를 선보이기 전에 노튼 박사는 머피에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영화의 화면은 노튼 박사의 얼굴을 정중하게 크게 배치합니다. 그 후에 노튼과 킴 앞에 있는 머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머피에게 CCTV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때 영상들은 검정색 바의 형태로 나오고 그 한가운데 노튼 박사의 얼굴이 또 나타납니다. 검정색 바는 머피의 중심이 자신의 주체성이 아님을 이야기해주는 기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머피의 중심은 옴니코프사의 프로그래밍입니다. 회사의 조정에 따라서 머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머피가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노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머피는 일상생활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기계를 통제할 수 있고 전투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여 기계가 모든 것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머피의 역할은 시스템의 작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일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기계에 탑승한 승객일 뿐입니다. 머피는 마치 좀비와도 같이 범죄 소탕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 클라라가 아들 데이빗이 겁에 질려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피는 달라집니다.
범죄 소탕을 뒤로하고 자신에 대한 살인방화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시스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머피의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노튼 박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마지막에 로보캅인 머피는 디트로이트 경찰 소속의 존재가 됩니다. 셀러스 회장이 그를 더욱 전투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슈트를 검정색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경찰 소속이 된 머피의 슈트 색깔은 은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머피의 미래가 좀 더 밝게 펼쳐질 수 있음을 연상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찰이라는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그 속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로보캅이 관객에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이 인간 혹은 기계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껏 우리가 보편적이고 확고하다고 믿었던 인간 주체성의 위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 자본주의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주체성은 늘 인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은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인간 주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시적 답의 존재 자체가 아직은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작 로보캅에서 악한으로 나오는 딕 존스의 이야기처럼 로보캅이 정말로 단지 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뿐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상품은 더욱더 시스템에 가두어야 할 위험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는 로보캅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영화 속 로보캅이 앞으로 어떠한 가치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드레피스 의원이 제시한 문제, 즉 기계에게 사람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다가온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미래 사회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안동대 송석현 교수님, 네, 토론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제 안동이 원래 약간 이렇게 그 아날로그틱하고 되게 들리죠? 네, 네. 하고 그 양반의 문화여서 되게 문화가 이렇게 되게 느리고 이렇게 IT도 별로 없고 이런데 오늘 여기 여수에 와서 이렇게 로보캅 얘기를 들으면서 첨단 지금 디지털을 제가 느끼게 돼서 너무 그렇고요. 그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로보캅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로보캅을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봤죠. 옛날에 봤는데 그때가 로보캅이 그때 쌍두마차의 어떤 영화가 전격 제트 작전 로보캅 아마 그때 이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봤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마냥 재밌고 저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로봇이 인간을 구해주는구나.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린 마음에 본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저 또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론해도 되나 이런 수준의 어떤 마음도 좀 드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공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교수님은 인문학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관점이 되게 어떤 이렇게 발표와 발제와 토론이 서로 이렇게 잘 맞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가시는데요. 저는 그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하도되고 있는 게 윤리학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깔려 있고요. 실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 처음에 들어서면서 정부 혁신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AI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주창하고 있는 게 AI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나가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학자들이나 많은 어떤 분야 사람들조차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 많이 우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인간의 어떤 소양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장치도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는 뭐냐?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럼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인터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다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지금 실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제가 디지털 ICT 공학과에 이제 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수업을 데이터 과학 수업이나 빅데이터 수업을 가르치면 너희들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한 40명 중에 한 10% 정도는 인공지능 윤리를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나보다 낫네 생각이.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그런 기술만 쳐다보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인간의 측면에서 많은 시야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뭐 안 좋은 전면보다는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최근에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까 전격 제트 작전이든 그다음에 로보캅이든 그때의 영화에서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실제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AI 로봇 지금 이제 실제 그 테슬라가 막 이렇게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머신 러닝 하는 놈을 머리에 씌워서 이렇게 로봇화 시켜서 지금 막 계란을 막 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제트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로 해서 차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를 보면 이제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영화에 있었던 것들이 실제 지금 사회에 이미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어떤 첨단 기술과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문학적 부분과 공학적인 부분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대만에 이제 무슨 학회가 있어서 발표하러 갔다가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타면 그 영화를 보거든요. 이렇게 그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데 그 영화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시아나에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크리에이티브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센세이션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과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미국과 아시아가 있는데 미국은 그 인공지능,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보캅 수준의 어떤 첨단 이 인공지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다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노예로 관리해야 된다. 노예로 철저하게 얘들을 인간과 같이 사는 식이 아니라 그 계층을 나눠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대신 로봇에 폭탄을 씌워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저기 뛰어내려 이렇게 명령을 미국 그 군인들은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걔 로봇은 자기도 말을 하는데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적지를 폭파시키는 이런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게 미국인 반면에 아시아 쪽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로보캅처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쳤는데 이제 몸의 일부분이 다쳤는데 로봇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융합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미국이 이제 미국은 아시아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영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견 그냥 그것도 한번 느껴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로봇 택시를 조만간에 나온다 그러죠. 그 지금까지 로보캅의 특징이 뭐였냐면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작되고 모든 것이 통기됐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또 새롭게 진화하는 이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과 문화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그 만들어낸 전체를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그걸 응용할 수도 없는데 A1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보캅은 그걸 응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로보캅이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 보면은 그게는 이제 대략 그 인간이 지금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나와본 거 보면은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파트너로서 이 로보캅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생활에 도우미로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또 있고 이제는 미래에 되면은 이제 예술인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AI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보면 뭐하고 관련이 됐을까 해보면 출생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 우리 생활이 스스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까 2045년이 되면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쁩니다. 저는 200년을 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늙어서 머리가 안 되면 머리를 확 바꿔봐가지고 좀 천재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가 돼가지고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고 또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다가 아주 잘 발표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